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작물인 표고버섯. 가지런히 놓인 참나무마다 갈색 빛깔의 표고버섯이 탐스럽게 열렸다. 예부터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랐을 정도로 맛과 향이 일품인 표고버섯은 대표적인 항암 식품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며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면역의 왕 표고버섯과 함께한다. 한방에서는 표고버섯을 향기가 나는 버섯이라 하여 향고라고 부르는데요. 소화 기능을 돕고 붓기를 내리며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표고버섯 속의 에리타데진 성분이 혈액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촉진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해 주어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합니다. 표고버섯은 탄력이 적당하고 선명한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또한 가시 너무 피지 않고 약간 오므라든 것을 선택하자. 표고버섯은 그 향이 사람에게 스며든다고 할 정도로 향이 좋고 깊습니다. 오늘은 표고버섯의 맛과 향이 파이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표고버섯 파이 만들어 볼게요. 표고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이 좋고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준다. 또한 버섯에 들어있는 렌티오닌 성분은 머리를 맑게 하고 두뇌 활동을 촉진시킨다. 표고버섯 파이 첫 번째. 먼저 고운 체에 내린 밀가루에 버터를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잘라 넣어준 다음 손으로 버터를 부수다가 달걀물을 약간 붓고 소금도 조금 넣어준다. 그런 다음 재료가 골고루 섞이도록 반죽한 후 냉장고에 넣고 30분 정도 숙성을 시켜주자. 파이 도우 반죽을 하실 때는 손을 차갑게 유지하시고 차가운 버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이 반죽이 너무 질어지기 때문인데요. 또 이 파이 도우 반죽은 꼭 휴지를 식힌 후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파이 도우가 더욱더 맛있게 숙성이 됩니다. 이번엔 표고버섯을 손질할 차례. 물에 적신 키친타올로 표고버섯의 겉면을 잘 닦아주고 버섯의 기둥은 조심히 떼어내 준비하자. 표고버섯 손질이 끝났다면 먹기 좋게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다. 이어서 볼에 표고버섯을 담고 올리브 오일을 뿌려주는데 소금과 후춧가루 그리고 허브가루를 골고루 뿌린 후 잘 섞어준 다음 잠시 재워둔다. 버섯은 물에서 씻게 되면 맛과 향이 떨어집니다. 물을 묻힌 키친타올이나 깨끗한 행주로 닦아가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대파를 어슷하게 썬 뒤 충분히 달군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버섯과 함께 넣어 익히다가 생크림을 부어준다. 대파와 버섯이 끓어오르면 살짝 졸인 뒤 불을 끈다. 미리 준비해 숙성해둔 반죽으로 파이 도우를 준비하는데 우선 밀대로 얇게 밀어준다. 그런 다음 반죽 위에 파이틀을 올리고 잘 밀착시킨 후 틀 밖으로 나오는 반죽은 깔끔하게 떼어낸다. 이번엔 모양을 내 준비한 반죽 위에 볶아둔 버섯 속을 올려놓고 다시 뚜껑 반죽을 덮어주는데 뚜껑 반죽 위에 칼집을 내고 달걀물을 발라주는 것도 잊지 말자. 원하는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버섯 파이를 만들어 보세요. 파이 뚜껑에는 꼭 칼집을 내줘야지 파이가 터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 버섯 파이를 넣고 15분간 구워준다. 진한 버터와 생크림 향에 버섯의 향이 어우러져 그윽한 풍미를 자랑하는 표고버섯 파이.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자연을 고스란히 담은 건강 디저트가 탄생했다. 까수엘라는 스페인어로 작은 냄비 요리라는 뜻인데요. 만들기도 간단해서 손님 초대 요리의 제격입니다. 오늘은 표고버섯 중에서도 으뜸이라 불리는 백화고 표고버섯을 이용해서 표고버섯 까수엘라 만들어 볼게요. 표고버섯 갓 부분에 갈라진 모양이 하얀 국화 모양과 비슷해 붙여진 이름 백화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당뇨와 혈압을 다스리고 원기 회복에도 그만이다. 표고버섯 까수엘라 첫 단계. 먼저 향신 오일을 만들자.
올리브유에 페페론치노와 으깬 마늘, 통후추, 소금과 함께 로즈마리를 넣어준 뒤 하루 정도 숙성을 시켜주면 된다. 향신 오일은 이렇게 모든 재료를 넣고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 향신 오일 그대로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튀김 요리도 더욱더 맛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표고버섯과 채소들을 준비하자. 표고버섯은 기둥을 떼어내주고 양파와 햄은 곱게 다져주는데 기름을 두른 팬에 양파와 초리조 햄, 후추를 넣고 잘 섞어가며 볶아준다. 볶아낸 초리조 햄과 양파는 한 김 식힌 뒤 체에 걸러 기름이 빠지게 한다. 그런 다음 키친타월에 올려 수분을 말끔히 제거해준다. 살치촌이나 추리조 햄을 사용하면 매콤하고 짭조름한 맛과 향이 요리에 배어서 더욱 맛있습니다. 다만 이런 건조 햄을 사용하실 때는 소금 간을 좀 더 줄여주세요. 이번엔 표고버섯과 속재료들을 결합할 차례. 준비해둔 표고버섯 안쪽 오목한 부분에 미리 볶아낸 속재료들을 올리고 속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꽉꽉 눌러 채워준다. 이어서 하루 정도 숙성한 향신 오일을 끓여주는데 건더기는 체에 걸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그런 다음 속을 채운 표고버섯도 함께 넣은 후 중간 불에서 10분간 익히고 소금으로 간을 해준다. 버섯 대신 껍질 깐 새우를 넣게 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감바스, 새우 가스웰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접시에 구운 빵과 버섯을 올리고 향신 오일을 뿌려주면 표고버섯 가스웰라 완성! 스페인식 냄비 요리 가스웰라. 담백한 표고버섯과 고소하면서도 매콤한 향신 오일이 만나 특별한 맛을 더해주는데 손님 초대형으로도 그만이다. 표고버섯은 생으로 드셔도 좋으나 말려 드시기를 권장드리는데요. 표고버섯에 함유된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성분은 햇빛에 노출되면 비타민 D2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린 표고버섯은 생 표고버섯보다 비타민 D의 함량이 높습니다. 또한 말린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딘 성분이 생 표고버섯에 비해 10배가 함유되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고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불릴 만큼 맛과 영양이 뛰어난 표고버섯. 열량은 낮고 단백질 함량은 높아 건강 식재료로 사랑받아왔다. 또한 쫄깃한 맛이 일품인 표고버섯은 한식의 국민 요리를 비롯해 파이나 샌드위치 등 어느 음식에 넣어도 풍미와 영양을 더해준다. 이번 주말 지친 가족을 위해 맛 좋고 몸에 좋은 표고버섯으로 건강한 식탁을 꾸며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탈모인데 이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머리를 감을 때 뜨거운 물로 감게 되면 모공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20도 정도의 물로 감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머리를 말릴 때도 뜨거운 바람보다는 20도 정도의 시원한 바람으로 말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검은 콩도 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과도한 스트레스는 두피를 자극해서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평소에 이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궁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이 착상을 해 아기가 만들어지는 자궁내막. 배란기에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자궁내막의 세포가 탈락해 월경을 하게 되는데 자궁내막암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며 비정상적인 출혈이 나타난다면 자궁내막암을 의심해봐야 한다. 자궁내막암이란 매달 생리가 일어나는 자궁내막 조직에 생기는 악성 신생물입니다. 주로 고령에서 호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자궁경부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여성 생식기 악성 질환입니다. 모든 여성에게 생길 수 있지만 자궁내막암은 폐경기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다. 자궁 내부로 암이 침범하면 치료가 어려워지지만 부인암 중에서도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일찍 발견하면 치료 효과 또한 매우 높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중년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자궁 내막암에 대해 알아본다. 이 자궁 내막암은 자궁 경부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최근 급속도로 증가 추세여서 주의해야 할 부인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궁 내막암은요,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에게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발병이 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잘못된 식습관에 따른 성인병도 이 자궁 내막암의 한 원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을지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김승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주제가 자궁 내막암인데 먼저 그 자궁 내막이 어느 부위인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자궁은 자궁 몸체와 자궁 경부로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궁 몸체에는 그 깊숙한 안쪽에 자궁 내막이 있고요. 거기에서 발병하는 것이 자궁 내막암입니다. 네, 자궁암 하면 자궁 경부암을 많이들 떠올리시는데요. 자궁 내막에 생기는 자궁 내막암은 다소 생소한 질환입니다.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자궁 내막에 생기는 암이라고 하면은 다들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병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그런데요. 자궁 내막이라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생리가 일어나는 그 조직입니다. 거기에 암세포가 생겨서 일어날 때 자궁 내막암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발병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질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자궁 내막암의 발병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런 질환이었는데 말씀대로 최근에는 이 증가 추세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유병률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주로 고령, 60세 이상인 고령에서 발생하고요. 우리나라 이제 국가암 통계를 보게 되면 2017년도 통계에서는 17,000명 정도 발생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지만 특히 20, 30대 여성의 발생 빈도가 엄청나게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자궁 경부암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검진을 많이 하지만 내막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여성분들이 모르고 있으셔서 그래서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그 암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궁 내막암은 20, 30대 여성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궁 내막암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야 할 부분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로서는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이 원인일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에 있어서 난소에서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여성에 있어서는 여성성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임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여성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네, 자궁 내막암이 생기기 전 단계가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자궁 내막 증식증은 말 그대로 자궁 내막에 있는 조직이 늘어나는 겁니다. 원래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게 되면 자궁 내막 층에서 그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제 생리를 통해서 이제 깎아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또 얇아졌다가 다시 또 이제 두꺼워졌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자궁 내막이 그 무질서하게 쭉 이제 커지게 되는 고 그럴 때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자궁 내막 증식증이 생깁니다. 이것 또한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생기게 되고요. 자궁 내막 증식증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궁 내막 증식증을 오랫동안 두게 되면 내막암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정형성 자궁 내막 증식증일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가 보통 29%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높은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조직 검사를 해서 이 부분이 발견되면은 자궁 내막암과 비슷하게 치료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자궁 내막암을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위험 인자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자궁 내막암의 위험 인자는 초경이 빠른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52세 이후에 폐경이 늦은 경우라든지 그리고 임신 분만이 없는 경우 그리고 비만이나 그리고 타목시펜 같은 특정 호르몬을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생리를 하지만은 생리 주기가 거의 뭐 불규칙하면서 무배란성인 다낭성 난포증후군 환자라든지 유전력이 있는 유전성 비폴립 대장암 증후군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 전에 비전형성 자궁내막 증식증이 있는 환자들은 자궁내막암의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 유전성 비폴립 대장암 증후군 어려워요. 예, 네, 뭐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는 많지는 않지만 그 가족력 중에 특히 뭐 친형제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런 가족력 중에 대장암이라든지 아니면 자궁 내막암이 있는 그런 특정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이른 나이에 자궁 내막암이 발생한다든지 또 대장암도 이른 나이에 발생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저희 의료진들이 의심해 보게 되고요. 특징적인 유전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하고 진단이 내려지고요. 만약 그런 진단이 내려지게 되면 그 가계도에 있는 분들은 미리 선별적인 검사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암이 조기에 발견돼서 빨리 치료를 한다면 그만큼 예후도 좋을 텐데 네. 이 자궁 내막암은 어떻습니까? 이게 초기 증상이 뚜렷해서 발견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다행스럽게 초기 증상이 뚜렷한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어. 90% 이상의 환자분들은 질출혈을 호소합니다. 근데 이 질출혈이 생리혈인지 아닌지가 구별하기가 어려워서요. 저희들이 이제 폐경 이후에 50세 이후에 폐경이 됐는데 출혈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상 증상 맞고요. 그리고 생리 양이 과도하게 점점 증가한다든지 이런 비정상적인 질출혈이 증상으로 많이 있고 하지만 뭐 분비물이 증가한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골반에 압박감이 있다든지 심지어는 5% 정도에서는 무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초기에 부정 질출혈이 있어서 내원하게 됩니다. 다행히 초기 증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조기에 검진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더 빨리 좀 검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다면 어떤 분들일까요? 보통 이제 여성 호르몬,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는 여성 중에 지금은 드물겠지만은 에스트로겐이라는 단독 호르몬만 처방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궁을 수술해서 예전에 자궁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자궁이 있는 상태에서 에스트로겐만 처방받으면은 내막암의 위험성이 정말 높아지고요. 그리고 또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이 무배란성 생리가 없는 여성들 그런 경우에도 위험성이 증가하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성 비폴립 대장암 증후군 가족력이 있는 환자들은 꼭 조기 검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초기 증상이 뚜렷한 만큼 조기 검진이 가능한데 이 조기 검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 자궁 경부암은 국가암 검진 사업에서 그 검진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궁 내막암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궁 내막암에 대한 조기 검진 프로그램은 아직 효과적이다고 보고된 건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자궁의 초음파를 하는 것을 권유해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리학이 과도하게 증가한다든지 부정 질출혈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초음파 검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네, 자궁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 내막암이 의심이 되면 확진을 받아야 될 텐데 이때는 어떤 검사들이 필요할까요? 네, 그 확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궁 내막에 대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궁 내막의 조직 검사는 뭐 가느다란 기구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소파술처럼 긁어내는 방법도 쓰고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골반 쪽에 대해서 MRI나 CT 등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내시경, 직장 내시경이라든지 아니면은 PET 같은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진단 방법들 하나하나 더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이 자궁 내막 조직 검사. 이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자궁 내막 조직 검사는 자궁 내막 안으로 기구를 넣게 됩니다. 기구를 넣게 돼서 자궁 내막에 있는 조직을 채취하는 거고요. 왼쪽과 같은 경우에는 가느다란 파이프 같은 조직 채취하는 걸 넣어서 조직을 흡입해서 하는 간단한 검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에 있는 조직을 긁어내면서 흔히 얘기해서 소파술이라고 하죠. 자궁 내막 소파술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조직 검사로 자궁 내막암이 확진되고 나면 또 다른 검사들이 필요할 경우에 이뤄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자궁 내막암으로 진단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MRI라든지 PET 같은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MRI를 찍게 되면은 자궁의 전반적인 형태라든지 자궁의 종기의 유무라든지 골반 림프절이라든지 주변 장기의 침입범이 어떻게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PET 같은 경우를 찍어서 타장기, 예를 들어서 뭐 복강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프절 다른 곳의 임파절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 자궁 경부암 환자는 줄어드는 반면 자궁 내막암 환자는 증가하고 있다.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지만 20, 30대 여성들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수술로 해결할 수 있지만 상당히 진행된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어디가 불편해서 병원에 오셨나요? 한 3개월 전부터 생리량도 좀 늘어나고 질출혈이 계속돼서 왔어요. 평소보다 생리량이 많거나 그리고 생리기간 아닐 때도 출혈이 있던가요? 생리량도 계속 늘어나고 생리 아닐 때도 계속 출혈이 많아져가지고 그러면은 최근에 뭐 약을 새로 복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뭐 특별한 뭐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아니요, 약 먹는 것도 없었고 병원 다니는 것도 특별히 없었어요. 자궁 내막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자주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출혈이다. 진단을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 내막의 두께와 모양을 관찰하고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을 하게 된다. 이 환자는 부정 질출혈이 있어서 내원한 환자고요. 초음파상에서도 자궁 내막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져 있어서 자궁 내막 조직 검사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궁 내막암 발생 전 상태인 자궁 내막 증식증. 자궁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것으로 종류에 따라 약 30% 정도까지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 자궁 내막에 이상이 관찰될 경우에는 자궁 내막 소파술이나 자궁 경화 조직 검사로 내막암의 유무를 판별한다. 또한 검사와 동시에 자궁 내막 상태를 미리 알 수 있어 치료 또한 가능하다. 어디가 불편했어서 병원에 오셨나요? 네, 어제부터 아랫배가 좀 아프고요. 네. 그리고 질 분비물이 좀 있어서 있어서. 왔어요. 네. 복부에 네. 뭐 종개처럼 만져지는 게 있는가요? 왼쪽 아랫배에 오래전부터 조금 만져졌었어요. 근데 조금 지켜보다가 걱정돼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자궁 내막암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데 수치가 높은 에스트로겐이 자궁 내막을 자극하는 것이 주된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외에도 가족력이 있거나 빠른 초경, 늦은 폐경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환자는 그 골반 통증 및 그리고 악취가 나는 질 분비물 또한 그리고 복부에 종괴가 있어서 내원하신 환자고요. 초음파상에서는 복부에 커다란 덩이도 있지만 자궁 내막의 두께도 상당히 두꺼워져 있어서 MRI라든지 그리고 자궁 내막 조직 검사 등의 정밀 검사가 필요할 걸로 판단됩니다. 조직 검사에서 자궁 내막암으로 확진되면 MRI 또는 CT 촬영을 통해 암의 전이 여부를 살펴보게 되는데 특히 MRI 검사를 통해 자궁 근층의 침윤 정도를 확인하고 임파선 전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자궁 내막암의 치료로는 수술 치료를 우선으로 하며 수술 후 위험 인자에 따라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 치료가 이어지기도 한다. 자궁 내막암은 증상이 초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혈이 있는데요. 질출혈이 있을 때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고 자궁 내막암을 초기에 진단받는다면 치료의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 무시하지 말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자궁 내막암을 조기 발견하는 효과적인 선별 검사법은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초기 증상으로 질출혈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면 높은 완치율을 기대할 수 있다. 자궁 내막암으로부터 여성 건강을 지키는 일, 정기적인 자궁 내막 검사와 주기적인 산부인과 방문을 통한 조기 발견이 해답이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궁 내막암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궁 내막암의 치료에 대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기는 주로 어떻게 나눠질까요? 저희가 이제 자궁 내막암의 병기는 수술적 병기라고 합니다. 수술적 병기는 말 그대로 수술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1기부터 4기가 있고 그 사이에도 이제 다 세세하게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1기는 자궁 체부, 자궁 안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2기인 경우에는 자궁 경부 쪽에 침범이 있을 경우에 2기라고 합니다. 3기는 이제 국소적으로 자궁 바깥으로 나갔을 때 이제 진단이 되고 3기 A일 경우에는 자궁을 싸고 있는 자궁 장막이라든지 부속기, 난소 난관 쪽에까지 넘어가면은 3기 A가 되고 B는 질 쪽 넘어갔을 때 그리고 C는 대동맥이라든지 이런 림프절 침범이 있을 때 이렇게 진단이 되고요. 4기일 경우에는 방광이나 직장같이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을 경우에 4기라고 우리가 병기를 설정하게 됩니다.
뭐 자궁 내막암의 치료도 이 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전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죠. 자궁 내막암의 표준적인 치료는 수술적 치료입니다. 하지만 암의 진행 단계라든지 암의 크기, 또 환자의 나이라든지 전신 상태가 다 틀립니다.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다 수술하는 게 좋고요. 또한 초기 자궁 내막암일 경우에는 특히 젊은 여성일 경우에는 나는 아기를 갖고 싶어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치료적인 방법이 좀 약간 틀립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수술적 치료가 맞고요. 그 다음에는 호르몬이라든지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덧붙여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에 따라 크게 4가지 정도로 치료법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수술이라는 거는 우리들이 알고 있다시피 그 전신 마취를 하고 배를 열어서 하는 걸 대부분 수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궁 전체를 다 제거하게 되고요. 물론 그거는 자궁 경부까지 포함된 부분이고 양쪽에 있는 난소와 나팔관도 같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배 속에서 제일 뒤쪽에는 후복막 뒤에 있는 림프절까지도 같이 절제하게 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수술적 치료의 기본이고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는 개복, 배를 열어서 수술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했지만은 최근에는 그 복강경 수술이라고 해서 배에 그 개복하지 않고 구멍을 뚫어서 기구가 들어가서 하는 수술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널리 알렸다시피 로봇 팔이 들어가서 하는 수술도 있고 그런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게 됩니다. 아무튼 자궁 내막암의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법이다 이렇게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 또 호르몬 치료라는 게 있었어요. 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이제 수술하고 또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암세포의 특징적인 수용체가 있냐 없냐를 알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수용체가 있게 되면은 처음에 1차 치료하고 나서 2차 치료를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호르몬 약제를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약제를 써서 자궁 내막암을 치료하는 보조적인 치료 방법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약제로서는 프로게스테론 합성 약품들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몬 치료라는 거는 보조적인 치료 방법이니까 암을 아예 없애기보다는 암의 크기를 줄이거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술 후에 재발을 억제한다든지 아니면은 재발 후에 재발 치료를 한다든지 했을 때 같이 병용해서 할 수 있는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군요. 예. 네. 그렇다면 만약에 암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됐거나 앞서 설명해 주신 호르몬 치료도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좀 이루어져야 될까요? 진행됐다는 거는 암이 그 자궁을 넘어서 복강이라든지 다른 데 넘어갔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재발성 자궁 내막암의 경우에는 우리가 항암 화학요법을 하게 됩니다. 수술은 그 자궁이라든지 이런 인접 부분을 제거를 하는 목적이 있어서 수술적 치료를 하겠지만 다른 데 전이 된 경우에는 특히 미세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술로서는 제거할 수가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미세하게 전이 된 암이라든지 아니면 임파선 전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궁 내막암의 경우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점도 좀 짚어주시죠. 수술 치료 후에 예를 들어서 자궁 주변에 조그맣게 이제 있어서 그 재발할 수 있는 위험 인자를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위험 인자가 재발 인자가 고위험일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사선은 높은 에너지를 조직에 쏘게 되면 그 조직의 세포들이 죽게 됩니다. 이거는 암세포도 그렇고 정상세포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거를 치료에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암세포들을 효과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항암 치료하면서 같이 방사선 치료한다든지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예전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술만 했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수술 후 방사선 치료했을 경우라든지 이런 걸 연구해 봤을 경우에는 재발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은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면 좋더라. 그래서 최근에는 널리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 치료법에 대해서 쭉 알려주셨는데요. 수술이든 다른 치료법이든 어쨌거나 수술을 하고 나면, 치료를 하고 나면 혹시라도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 수술은 항상 환자분들이 꺼리는 이유는 수술하고 나면 힘을 못 쓴다, 아니면 일을 못 한다. 이런 걱정이 너무 앞서서 수술을 꺼리시거든요. 사실 수술하고 나면은 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신적으로 피곤함이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보통 4주에서 8주면은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난소를 양쪽 난소를 다 절제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적 폐경 상태가 됩니다. 특히 이제 그 가임기 여성, 그러니까는 생리가 안 끝난 여성일 경우에는 갑자기 수술하게 되면은 폐경의 증상이 갑자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그런 그 땀이 많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림프관 절제술을 할 경우에는 갑자기 하지부종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자궁 및 난소 나팔관을 절제할 때 질 끝부분이 같이 절제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질 부분이 짧아지면서 부부관계할 때 불편감 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 진단 치료 후에 5년 넘게 생존을 하면 어느 정도 완치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자궁 내막암의 5년 생존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1기일 경우에는 보통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환자들마다 조직 타입이 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암세포의 등급이 또 틀릴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은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1기일 경우에는 90% 정도, 또 2기일 경우에는 70%에서 80% 정도라고 보고요. 하지만 3기와 4기 같이 진행이 되면은 3기일 경우에는 50% 정도로 떨어지고요. 특히 4기일 경우에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궁 내막암은 철저하게 1기, 초기일 경우에는 치료의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통계는 더 나와보면 알겠지만은 거의 초기일 경우에는 100%에 육박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네. 5년 생존율 표를 보니까 4기부터는 생존율이 극도로 줄어드는데요. 치료 후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남들 다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셔야 되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궁 내막암은 우리 몸에 있어서 비만, 특히 여성들이 폐경 이후에 생기는 비만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건강생활 습관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궁 내막암의 경우 이 치료 후에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재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발견은 쉽게 할 수 있나요? 네. 자궁 내막암의 재발 부분을 우리가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복부라든지 흉부 쪽에 CT나 필요하면은 MRI를 찍게 되는데 이런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재발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지만 사실 그 재발이라는 거는 발견하기가 쉬울 때도 있지만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자궁 내막암은 재발되는 부분이 가장 많이 재발되는 부분이 질 안쪽입니다. 그래서 매번 병원에 왔을 때 검사할 때 우리가 기구를 통해서 매번 확인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조기의 재발을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자궁 내막암 치료 후에 그런 재발 발견을 위한 검진은 쭉 이루어져야 될까요? 국가에서 그 중증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한이 5년입니다. 5년을 넘기면은 이 질환은 이제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사실 저희는 그게 끝나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꼭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는 병원에 오시기가 좀 더 편하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오시다가 그 다음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오시다가 그 다음에는 1년에 한 번씩 해서 꾸준히 진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기적인 부인과 검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중년 이후의 여성들은 건강을 위해서 부인과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가지만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꺼려지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아까 위험인자 있는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부터 이런 정기적인 산부인과 방문이 필요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산부인과에 오는 거는 결혼한 여성만 와야 된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전혀 그러지는 않습니다. 20대 여성들도 질환들이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10대 후반인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오기가 정말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조기에 산부인과에 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년에 한 번꼴로 자궁경부암 그 검사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암 검진할 때 그리고 그럴 때마다 같이 산부인과에 오시면은 그럴 때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상을 대부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앞서 뭐 잠깐 좀 질문했습니다만 위험 인자가 있는 여성들은 뭐 나이에 상관없이 예, 조기에 이렇게 산부인과를 일찍 방문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증상이 없어도? 예, 네, 증상이 없는 경우에 특히 이제 생리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해야 됩니다. 여성분들에게 매우 불편하지만 이거는 자궁 내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많은 여성분들이 생리가 장기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칙적으로 생리를 안 하는 여성이라든지 그리고 생리량이 본인이 느끼기에는 정상인 것 같지만은 생리 후에 갑자기 어지럽다든지 이런 거는 양이 많은 겁니다. 그렇다는 그 경우에는 산부인과에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예방법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검사 외에도 또 다른 예방법이 있겠죠? 예방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요? 예. 네. 근데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지 않고 그리고 뭐 운동하고 잘 자고 스트레스 덜 받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생활 수칙이 저는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건강플러스 오늘은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궁 내막암과 관련된 궁금증을 OX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자궁 내막암 치료를 받으면 나중에 아기를 갖기가 힘들다. O일까요? X일까요? 예전에는 X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궁 자체를 다 제거해서 전자궁 절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기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초기 자궁 내막암일 경우에는 자궁을 제거하지 않고 호르몬제를 치료에 써서 치료를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반응이 정말 좋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암세포가 없는 경우까지도 유도할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빨리 임신을 하라고 하고요. 임신해서 아기를 출산하면 바로 수술로서 넘어가게 됩니다.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을 벌어줄 수 있는 치료가 있고 이거는 환자분들 중에 정말 초기 자궁 내막암일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자궁에서 피가 아주 조금 나올 때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피가 아주 조금 나올 때라는 게 이게 생리 기간인지 아니면은 평소인지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생리가 양이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번 달에는 생리가 조금밖에 안 나와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한번 병원에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리 기간이 아닐 때 나타나는 부정 출혈일 경우에는 폐경한 여성일 경우에는 병원에 꼭 오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궁 내막암은 살이 찔수록 걸리기 쉬운 암이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맞습니다. 자궁 내막암은 비만인 경우에 발생 빈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비만일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중에 특히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 몸에 많아진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막암으로 발생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질문은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요.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불임이 된다. OX 어떤 걸까요? X입니다. 아직까지 연구에서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에 불임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임약을 쓴다는 거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산부인과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자궁 내막의 그 과도한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많이 씁니다. 특히 만성 배란이 안 되는 그런 여성일 경우에는 그 자궁 내막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피임약을 많이 처방하거든요.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피임약을 먹으면은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치료 약제 호르몬 약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궁 근종은 무조건 제거를 해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X입니다.
자궁 근종은 자궁에 생기는 양성 질환 중에 제일 흔한 거고요. 증상, 과다월경이라든지 생리통, 그리고 아니면은 골반 통증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치료하게 되는 거고요. 무증상일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다. 증상이 없는 애는 작은 자궁 근종들은 그냥 둬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궁 내막암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OX로 한번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풀어드릴게요. 폐경될 때쯤 여성의 생리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폐경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 생리량이 점점 늘어난다. 이럴 때는 정말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네,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폐경이 일어나는 거는 딱 무 자르듯이 딱 폐경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생리 패턴이 좀 변하게 되는데 생리 기간이 불규칙적으로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과다하게 계속 늘어나는 거는 병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꼭 보셔야 됩니다. 결혼도 하기 전인데 자궁 내막 상피내암 진단 받으면 자궁 전체를 다 절제를 해야 하나요? 네, 자궁 전체를 절제한다는 결정이 쉬운 결정이 아닌데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자궁 내막 상피내암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에 절제를 꼭 해야 할까요? 초기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에만 있는 상피내암일 경우에는 저희가 호르몬 치료를 먼저 권유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치료는 최근에 와서 많이 하는 치료고요. 교과서적, 우리가 표준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여러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연구자들이 결과를 보게 되면 치료의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자궁 내막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 임신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해서 출산하게 되면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전자궁 절제 수술로서 넘어가게 되고요. 이 방법을 썼을 경우에는 임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요. 다만 자궁 내막암이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아기를 나중에 갖는데 힘들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그럴 경우에는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해서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분에게 자궁을 빌릴 수밖에 없겠는데 현재로서는 초기 자궁 내막암까지는 호르몬 치료를 통해 가지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지인이 유방암으로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궁 내막암이 생기는 거 아닌지 걱정을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유방암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게 자궁 내막암과 연관이 또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염려가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유방암은 우리나라에서 흔한 암입니다. 오히려 자궁 내막암보다도 더 흔하고요. 그래서 타목시페닌이라는 약을 많이 복용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거는 자궁 내막암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요. 사실 외래에서도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전에 미리 초음파라든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상 유무를 발견하고요. 또한 부정질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조기에 내원해서 검사하시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또 조기에 치료할 수 있고요. 타목시페를 먹는다고 다 자궁 내막암에 걸리는 거 아닙니다. 위험도가 높다는 뿐이지 다 생기는 건 아니니까 미리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끝으로 자궁 내막암과 관련해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한 줄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궁 내막암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네, 자궁 내막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암입니다.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상, 부정질 출혈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 빨리 내원하시게 되면요. 산부인과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다 검사를 하고 그리고 진단을 빨리 내릴 수 있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수술 방법도 있고 그리고 항암 치료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치료의 성공률도 매우 높을 수 있으니까 조기에 와서 조기에 진단되면 성공률이 꽤 높은 그런 암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산부인과 김승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자궁 내막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용이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궁 내막암 또한 최선의 예방법은 정기 검진이라고 하니까요. 1년에 한 번씩 꼭 검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